나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항상 의심이 돼요. 하지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의심이 되고 기억력이 안 나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이게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가스라이팅의 초기 증상 중 하나예요. 기억력 감소와 의심, 불안, 공황 발작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겪는 현상인 건가요? 나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나는 내 친구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친구는 가스라이팅의 초기 증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기억력 감소, 의심, 불안, 공황 발작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나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친구의 말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가스라이팅일까요? 나는 아직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가스라이팅은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1~3의 성인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가해자는 종종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일 수 있다고 했어요. 나는 더욱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가스라이팅의 역사적 기록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1938년 영국의 연극, 게스 유래한 개념을 알게 되었어요. 이 연극은 가스라이팅의 개념을 대중화했어요. 그리고 나는 가스라이팅의 심리학적 메커니즘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인지와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더욱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많은 의문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알게 된 것의 시작일 뿐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가스라이팅의 충격적인 발견은 가해자가 종종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더욱 깊이 조사해야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조사에 따르면 약 1~3의 성인들이 가스라이팅을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스라이팅은 정말 흔한 현상일 수 있겠네요. 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더 많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가스라이팅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임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내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 감정을 무시하려고 해요. 나는 그 사람이 가해자일 수 시작했어요. 가스라이팅은 가족이나 친척이 가해자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혼란스러웠고, 나는 그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나는 인지적 부조화 이론과 자기 효능감 이론을 통해 가스라이팅의 심리학적 설명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신의 인지와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나는 이 채널 구독하면 매일 새로운 심리 미스터리를 알려드려요. 가스라이팅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임을 알게 되었고, 나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때서야 알았거든요. 가해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게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요. 연구들은 말하더라고요. 가해자의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구조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이 가까운 가족일수록 피해자는 더 오랫동안 의심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고만 생각하니까. 계속. 그래서 더 오래 빠져들고 아예 빠져나오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냈어요. 지금 심리학계의 가장 큰 관심은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걸. 단순히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들은 피해자의 인지 회복과 정서적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특히 자기 인식을 다시 세우는 훈련이 핵심이래요. 내 감정을 믿게 하고 내 기억을 다시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절실한지 그때서야 이해됐어요. 결국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인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상담사와 첫 만남을 가졌어요. 처음엔 막머리가 하얘지고 목소리도 떨렸어요. 내가 과장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계속 들었지만 그게 또 증상 중 하나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말하기 시작했어요. 조각조각 떨어진 내 기억들을 하나씩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치료사분이 첫날 해주신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너무 오랫동안 내 감정을 무시당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감정을 먼저 믿어야 해요라고요. 그 말처럼 이제는 내가 뭘 느끼는지, 왜 힘든지 하나씩 정리하고 있어요. 감정 일기를 쓰고 매일 작은 성취를 기록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커피 한 모금도 내가 원해서 마시는 거야 라고 말해보려고요. 스스로를 돌보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게 회복의 시작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무의식 중에 누군가를 훑어보게 돼요. 가족 모임 때도, 친구 대화 중에도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가요. 가해자가 내 곁에 있을 거란 건? 증거는 없지만 감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울 속 내 눈빛이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지. 그 반사 속에서 내가 찾고 있는 건 내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아직도 날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이제야 내 삶을 다시 짜고 있지만 퍼즐 조각이 하나씩 빠져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그랬는지, 왜 날 골랐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 또 당할까봐 두렵고, 치료는 도와주지만 모든 걸 채워주진 못해요. 내가 믿었던 그 말들, 그 감정들, 이제는 신뢰를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답이 없거든요. 진짜로. 그래도 내 감정부터 믿기로 했어요. 그게 내 삶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니까.